커뮤니티 자본론의 저자인 전정환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정환이고요. 2년 전까지 제주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한 7년간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했고요. 지금은 엑셀러레이터 크립톤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X라는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정환 대표님하고 만나게 된 거는 이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라는 책을 통해서 먼저 만나 뵙게 됐어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책을 내자고 출판사에 제안이 왔고 담당자가 이제 출판사를 선정한 거고 센터장님이 개입을 하진 않으셨는데 이제 이후에 책 작업을 진행할 때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저희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회의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면서 이 책 전체를 진행할 때 이제 다 같이 회의하고 같이 편집하고 같이 해설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되면서 두 번째 책인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 책을 왜 만드셨고 볼더라는 곳은 어떻게 스타트업 도시가 됐는지 뭐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볼더? 약간 낯선데 어떻게 스타트업 잘 할 수 있는 도시가 됐는지 지역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제주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제주에서 했던 방식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이 새롭게 이제 시너지를 내고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온 것들이 이제 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바른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해외의 엑셀러레이터 중에 테크스타라는 가장 이제 잘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브래드 펠드라는 분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대한 책을 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콜로라도 볼더에 본인이 한 30년 전에 거기를 이주를 했다가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창업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게 되고 도시 자체가 스타트업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스타트업 커뮤니티스라는 책이 이제 전작이 있었고 그거의 후속작으로 콜로라도 볼더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15개 정도 되는 도시들을 연구를 해서 이 커뮤니티 방식으로 스타트업 도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센터에서 번역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기반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아무리 30년 전에 갔다고 해도 그곳을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곳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 도시로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낸 건가요? 브래드 펠드는 이제 먼저 창업을 해서 엑싯을 하고 콜로라도 볼더에 이제 부부가 놀러 갔다가 거기가 좋아서 정착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R&D를 많이 하는 약간 대전하고 비슷한 도시였어요. 우리로 보면은. 근데 거기에 그렇지만 창업가들은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창업을 하시려는 분한테 먼저 이렇게 가서 돕는 것, 기브 퍼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돕고 그리고 창업가를 우선시하고 이제 그런 문화들, 볼더 명제가 이제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문화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뒤쯤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고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테크스타라는 거는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키우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기업 퍼스트 문화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리더 그런 전체적인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창업가여야 되고 정부나 학교 이런 데는 그것을 돕는 피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오신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볼더는 그런 도시가 된 건가요? 네, 볼더는 그런 도시가 됐고 테크스타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을 했었고 이렇게 미국 전역 도시에 가 있고 또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볼더를 시작으로요. 네. 그 인구 소멸,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말들이 많고 해서 그 스타트업 지역이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지역만의 장소회라는 걸 만든 걸 모두 다 꿈꾸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두 다 꿈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는 잘 않는 편인데
그게 한국에서 적용되려면 이제 제주도 사례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강남의 이제 테헤란밸리라고 볼 수 있는 그쪽에 스타트업 커뮤니티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995년에 창업을 하고 네이버가 아마 1996년, 뭐 이니시스도 그쯤에 창업을 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스타트업이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네네. 거죠. 투자도 받기 어려웠고 그런 상태였지만 이분들이 이제 먼저 뚫고 나가면서 한 10몇 년 지나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이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 뭐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영화 회장님은 거기서 고벤처 포럼도 여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커뮤니티적인 연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장도 열지만 선배 창업가 후배 창업가를 만나서 돕는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의 강남도 민간에서 먼저 창업가가 하고 그런 커뮤니티 리더 성향의 창업가들이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 다른 도시들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7, 80년대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산업도시도 만들고 산업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방식이 아직까지 지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뭐 전략산업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을 따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그러면 기업이 그거의 수혜자가 되고 근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공공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이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한국 사회는 한국의 지역들은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면 이제 앞으로 바텀업이 되려면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지원 사업들이 들어와야 같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텀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부가 이제 지역의 마중물로 이제 어떤 사업비를 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기업을 경쟁을 시키고 기업들이 그거를 수혜자가 되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 기업들이 사업을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사업을 이제 디벨롭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부분은 커뮤니티에는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기업들 간의 경쟁이 되고 서로 뭐 알아가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크진 않아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주라든지 강원 이런 거 제주는 이제 다음카카오가 파트너 기업이었고 강원은 네이버가 파트너 기업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강원에 있던 한정호 전 센터장님이랑 좀 뜻이 맞아서 서로 약간 기존의 다른 센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게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가들 그리고 투자자들 지역뿐 아니라 뭐 서울에 주로 몰려있는 투자자들도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마중물을 넣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서 지역의 민간 중심적으로 커뮤니티 리더가 좀 탄생하고 성장해서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공공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기업 간이 서로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커뮤니티가 된다는 것이 되게 이상주의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가능한? 그렇죠. 그 선의의 경쟁은 있죠. 다음하고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였잖아요. 다음 창업자 이재웅님이랑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님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 친구셨어요?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시던 친구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포털 비즈니스, 검색 비즈니스를 여는 과정에서 서로 많이 도왔어요. 직원이 한 10명 내외 이럴 때는 서로 뭐 직원도 여기서 일하던 친구를 추천해서 저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이 2000년 넘어서면서 좀 규모화가 되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경쟁자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개척한 어떤 파트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뭐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처음 소개를 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용자들을 이렇게 새로 유입을 시키고 이러면서 시장을 개척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선의의 경쟁과 서로의 돕는 어떤 커뮤니티는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함께 되었을 때 생태계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더가 미국의 그 로키 산맥에 가로지르는 곳에 있는 도시였는데 스타트업 도시로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대로 뭐 시애틀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오스틴 같은 지역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이 성장한 걸 뭐 창조 도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창조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정부에서 청조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창조 네, 경제.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미국이랑 영국에서 이미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크리에이티브 시티,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시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크리에이티브 시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컬처럴 인더스트리, 문화 산업이 창조 산업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학자가 2000년 정도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도시들은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시애틀 같은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하고 그쵸? 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같은 도시 그때 굉장히 하락하던 이런 도시들은 이제 망해 가는가, 왜 인재들이 떠나고 인재들이 모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사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 그렇죠. 제조업 옛날에 도시잖아요. 엄청 번성하던 곳. 사실 그런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한국 때문이거든요. 한국이랑 한국이 70년대, 80년대 이제 생산국이. 중공업 도시, 제조업 도시를 만들고 초반에는 우리가 되게 퀄리티도 떨어지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 이제 90년대쯤 가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되게 커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도시 그런 데서는 이제 점점 임금은 높은데 그런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점점 산업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고 도시가 파산하고 이런 데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 90년대 쭉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시티, 스타트업 시티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런 도시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텍사스 오스틴 같은 곳인데요. 리차드 플로리다는 이렇게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3T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네네. 탤런트, 테크놀로지, 톨러런스. 예, 그래서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재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보헤미안 지수 이런 거를 측정할 정도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데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들이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산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리차드 플로리다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이제 불렀어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창조 계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창조 계층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네. 흔히 개발자, 디자이너,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웹툰 작가도 있고 영화 만드는 감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진데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네. 텍사스 오스틴도 보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음악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쵸, 음악 페스티벌. 영화, 교육, 그리고 IT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장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일들을 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서로 간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같이 즐기고 융합하고 또 재창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도시를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코노미를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그 3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T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이제 쉬운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그런 3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도시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주에서 할 때만 해도 3T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기술도 없고, 네. 젊은이들도 없고, 그래서 서울 갔죠. 근데 인재도 세분화해서 보면은 그때 이제 2010년 전부터 제주도의 이제 매력 때문에 문화 이민자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기획자, 디자이너, 커뮤니티를 또 이런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제주가 이제 학교가 이제 제주대학교 중심으로 있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크 쪽이 굉장히 좀 약했죠. 근데 기술 인재는 오히려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 디지털 노마드거나 IT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보다는
이렇게 외부 유입이 많죠. 외부 유입을 전략으로 이제 삼았죠. 그런 유입이 이미 개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를 좀 전략으로 삼았고 그리고 관용 부분도 사실 이렇게 제주 같은 경우에 양쪽의 측면이 있었는데요. 제주가 오랫동안 이제 고립된 섬이었다 보니까 외지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텃세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괜당 문화라고 그러는데 친족 중심으로 서로 챙겨주는 문화. 네네네. 이제 외지인들이 오면 약간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2010년 정도부터 외지인들이 문화 이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만큼 접점이 늘어나니까 충돌도 사실 많았었어요. 2015년 정도가 이제 그게 달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게 점점 서로 간에 갈등 단계를 넘어서서 접점이 많은 상태에서 넘어서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중간에 허브가 되는 사람들, 저희 커뮤니티의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용의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부분에서는 예전에 다양성이 낮았던 곳인데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단계가 있었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대덕 특구가 있고 그래서 기술 인재 중심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뛰어나네요. 탑에 속한 볼더랑 비슷한 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용이 없는 건가요? 3T 중에 2개가 있는데 일단 다양성이 없습니다. 다양성. 네, 다양성이 부족하고 네. 기술 인재 중심으로 있고 그 다양성이 그래도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도 좀 생기고 있고 하는데 다양성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고 서로 자기 영역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일부러 사실은 마주치게 해야 생태계가 필요하네요. 그죠. 마주치면 서로 간의 관점을 내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평화롭게 자기 영역에서만 살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제 다양성에서의 좀 변화, 관용의 변화가 필요하고 인재 측면도 기술 인재는 많은데 마케터, 뭐 디자이너 그리고 뭐 경영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인재 이런 사람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지만 대전에서 기업이 그 이상은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거나 아니면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네요. 대전은 또 앞으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뭐 대전, 전주 이런 곳이에요. 전주는 문화 컨텐츠 관련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게 많죠. 소리 축제, 소리 관련한 것도 있고 한복, 한옥, 음식, 뭐 그리고 종이로 하는 공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사이에 경계를 넘는 어떤 융합이나 거기에서 글로벌하게 뭔가를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거나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글로벌한 도시가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뭐 K-팝이 떴고 조선팝이라는 것도 요즘에 되게 유행을 하고 조선팝? 네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거나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이날치 밴드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원류를 찾으면은 전주. 왜냐면 전주가 그런 소리꾼들이 모이는 어떤 허브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 자체가 그러면은 성지가 돼야 되거든요. 텍사스 오스틴이 이런 음악의 시애틀이나 이런 음악의 성지가 된 것처럼 너바나가 시애틀에 있고 시애틀에서 나왔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이게 지금 그 잠재력을 발휘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커뮤니티를 넘어서는 그 커뮤니티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생태계 이런 것까지 못 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태계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전하고 전주를 이제 한 달에 이렇게 꾸준히 몇 개 도시들은 가는데요. 제주도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고 전주, 대전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상을 계속 가서 이런 변화에 저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보이는 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이렇게 또 연결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표현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기브 퍼스트 문화인데 사실 먼저 준다는 건 손해보는 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주는 거잖아요.
기브 퍼스트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브 퍼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브래드 펠드, 제 테크스타를 만든 브래드 펠드도 얘기를 했지만 기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아담 그랜트가 이제 코넬 대학교 경영학자이신 아담 그랜트가 쓴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죠. 많은 그쵸. 분들에게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세상에는 기버, 테이커, 배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버들이 보통은 자기가 먼저 주기를 하다 보니까 루저가 되는 경우가 그쵸. 많이 있다라는 착해서 남 퍼주다가 인식이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 가장 성공한 사람도 기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봤더니 이분들이 뭐 계속 꾸준히 기빙을 했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이제 중요한 기회가 생기거나 할 때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라고 다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떤 허브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기회나 뭔가 그런 것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아까 리더가 되는 거죠. 어떤 그 업계의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면서 더 많은 부도 이제 경제적인 부도 창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버에게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 애덤 그란트 같은 경우는 기버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테이커를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가 테이커인지를 처음 알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먼저 주기를 해도 상대가 테이커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때는 기버도 매처처럼 좀 바뀌어서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기빙을 하는 걸 포기하지는 않고 기빙을 하되 테이커를 알아보고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가 그리고 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는 예전보다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사회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70년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경제 성장을 할 때를 보면은 뭔가 정치나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 다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권을 찾아서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뭔가 불투명하게 했던 경우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또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국으로 돼서 투명한 사회가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냥 그 뒤에서 그들끼리 한 것들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아지는 시기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버들이 이제 행동을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뭐 SNS라든지 이런 데 자신의 활동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셀프 브랜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진정성 있게 꾸준히 어떤 영역에서 기버로서의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세련된 브랜딩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브랜딩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 이걸로 당장 돈을 벌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부 먼저 하고 그래서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평판도 좋아지거나 브랜딩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건 이제 부가적인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젊은이들에게 이제 테크스타 같은 데가 기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나무가 자라서 커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참고 또 다들 하시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보통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보통 회수가 빨라야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자기 자본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엔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한 1, 2천만 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몇 년 뒤에 운 좋게 잘 회수가 되면 또 투자를 또 다른 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선순환 이렇게 개인 투자를 하다가 엑셀러레이터가 되신 분들도 꽤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출자자들을 모집해서 다른 분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이제 하기도 하면 이제 그게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사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기버로서 했을 때 그렇게 경제적인 거에 리턴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자리 잡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되지만
꾸준히 기버를 하는 건 단순히 기빙을 한 다음에 바로 뭐 투자를 하거나 그게 수익을 뭐 5년 뒤에 받거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창업가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자기가 창업가는 어떤 영역에 세상을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잖아요. 창업가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해결을 하겠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자기의 솔루션을 가설을 세우고 그걸 그 가설을 입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이걸 또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새로 가설을 수립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거를 제가 혼자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IR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IR? 네, 그 IR이나 뭐 사업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뭐 상담이나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으로부터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기후 문제가 이렇구나. 이런 또 경쟁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 이분은 이런 솔루션 해보고 싶구나. 그리고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분이 하는 게 성공할까? 근데 정말 궁금해지고 나도 약간 기대심이 생기면 투자를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거고요. 네. 뭐 그게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몇 년 뒤에 이제 이분이 되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그래서 된 거구나 하고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네. 또 이분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실패했어도 저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건데 솔루션이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다른 솔루션이 없나? 하다 보면 그 솔루션에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기업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저한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기업 하나씩을 보고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건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실제 이제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션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나 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거를 또 이제 이걸 통해서 나도 여러 지식을 모아서 나의 그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러면 그 인사이트를 나누어 주면서 또 배우고 이게 이제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부하면서 배우니까 또 받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기부하고 서로 또 기부 얻고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퍼스트 기버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기버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건데 전 대표님에게 기억에 남는 퍼스트 기버들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저를 이제 영입해 주신 문효은 님이라고 있어요. 효은 님. 네. 문효은 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다음 세대 재단도 처음 만드셨었고 근데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CEO를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그쪽에 영입을 해주셨는데요. 문효은님은 지금은 이제 대기업 사회이사도 많이 하시고, 어떤 여성 중에서 IT도 해보시고, 약간 커뮤니티에 후배들도 많이 챙기시는 분이세요. 문효은님은 항상 저에게, 저 같은 후배들한테 기꺼이 이제 밥을 사주시고. 기버이시네요. 밥을 사주시고. 네, 일단 밥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랑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연결해줄게.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또 밥을 사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계속 생기고 대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효원님에게 이제 사회이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분이 그만큼 신뢰가 있고 휴먼 자본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주신 거? 네, 제가 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인사이트 그리고 문효원님이 누구 좀 이렇게 소개해줘 하면은 저도 당연히 믿고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문효은 님이 하신다면 얼마 소개해드리고 믿고 해드리는 거구나. 또 다른 기버는? 또 다른 기버는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크립톤 양경준 대표도 양경준 대표님. 기버이신 것 같아요. 양경준 대표님도 이제 스타트업을 직접 키우고 그런 것도 이제 투자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영도에서 이제 크립톤의 지사가 있는데 저기 자회사 크립톤 X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가서 거기서 쓰레기 줍기 이제 플로깅도 직접 꼬박꼬박 하세요. 꼬박꼬박 하시고 영도 어린이 창업 스쿨 이런 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 어린이 창업 스쿨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창업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영도에 있는 또 아이들이나 거기 학부모도 같이 오고 막 그러는데 창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기보. 예. 근데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네. 굉장한 사업가가 되면 경제적인 리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어른 김장하 같은 분들은 기버라고 이제 퍼스트 기버라고 엄청난 기버시죠. 네, 그 정말 예, 그분 다큐를 저도 작년에 보고서 엄청나게 이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구나. 또 그리고 예전에 그 진주잖아요. 경남 진주. 네네. 예전에 그런 도시가 정말 그런 인재들이 몰려들고 또 교육도 기버들이 시작했죠. 또 이제 그런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거에서 선뜻 학교도 만들고 후원도 하고 하는 문화가 있었던 도시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좀 감동을 받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기버의 특징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아요. 기버들이? 예, 예. 왜냐면 그 김장하 선생님도 보면은 그 시대의 남성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생각이 있으셨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제가 다큐의 내용이 디테일하게까지는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으로 보면 되게 진보적이고 되게 민주적인 다양성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생각이 깨어 있고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기버가 아니고 그 한약방을 하셨던 거잖아요. 약방. 네,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건물을 사서 또 임대료 받고 이런 거 중심을 하셨으면은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몰랐을 텐데 기버로서 학교도 만들고 돕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아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더 열리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상에 오르신 분들은 다 기버라고. 네. 많은 분들이 기버가 되셔서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기버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